가기사든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5월 10일 화요일 한국마음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주입니다. 자, 오랜만에 오늘 시장이 빠졌는데요. 시장 하락과 관련해서 몇 가지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오늘 시장 정리를 하면서 그 얘기, 특별히 국민배당금 이야기가 나왔었는데요. 국민배당금 얘기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으로 한번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거래소에서는 외국인들의 매도가 매도 폭탄이 터지면서 시장 하락을 크게 키웠습니다. 아침절까지만 해도 미국 시장, 특별히 미국에서의 반도체 지수가 좋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좋았기 때문에 강한 모습으로 시작을 했습니다만 정말 물량 폭탄이 터지면서 굉장히 큰 폭으로 빠졌죠. 그런데 이제 지금 강세장 속에서의 물량 폭탄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잠깐 7,999.67 갔어요. 7,999.67. 자, 거기까지 갔다가 8,000을 찍을 뻔했는데 8,000은 못 찍고 쭉 밀려서 지금 고점 대비로는 한 500포인트 빠졌으니까요. 장중에 5% 정도 이상의 하락이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폭의 하락이었는데 반등을 했었죠. 근데 모양이 안 좋은 건 반등으로 끝나지 못하고 반등보다 조금 흘러내리면서 끝났다라는 점이 특징적인 부분입니다. 아침에 좋았던 하이닉스, 삼성전자 빠졌고요. 스퀘어는 오히려 레버리지 차원으로 빠졌다고 해야 할까요? 좀 많이 빠졌고 2차 전지주들 빠졌습니다. 삼성전기만이 오늘 장중에 어마무시한 강세를 보여주면서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자, 오늘 한국 ETF에서 사상 최대의 자금 유출이 이루어졌습니다. 최근에 전 세계에서 가장 압도적인 1등 수익률을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다양한 항공물이 있었죠. 그러니까 블랙락산, 아이시어스, MSCI, 사우스코리아 ETF 이런 것에서 거의 10억 달러 가까이 자금 순유출됐고, 세배 레버리지 한국 ETF도 2억 4천만 달러 정도가 빠져나가고 있고 계속해서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포트폴리오 갖고 있었는데 항공물, 예를 들어 어떤 종목을 샀는데 메인은 아니야. 빅테크 7개 기업 아니었는데 이거 되게 저렴하고 되게 똘똘한 회사인데 하고 사놨단 말이야. 5% 사놨는데 갑자기 그게 10%가 됐어요. 그럼 어떻게 하나요? 일반인들 같으면은 이거 10%는 똘똘하네 이러면서 이거 메인으로 넣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자산 운용 업체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게 5에서 10%까지 되면은 수익 실현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덕분에 고맙게 전체 펀드 수익률 좋아졌네. 자, 근데 이제 비중 조절해야지. 일종의 평균 회귀죠. 평균 회귀를 시키는 겁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노출도에서 미국의 노출도 얼마? 그러니까 노스 아메리카, 사우스 아메리카, 예를 들어서 아시아, 익스 아시아, 일본,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나눈단 말이죠. 자산 배분을 해놓는단 말이에요. 금 얼마, 무슨 코인 얼마, 이런 식으로 자산 배분을 했는데 이쪽이 쫙 이만했더니 이렇게 부풀어 올랐어요. 그러면 당연히 좀 줄일 수 있는, 자산 배분은 원래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그런 흐름들이 작동되었다라고 보면 되겠고, 그렇다면 당분간 외국인들의 매도는 계속될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이제 일단 시장 흐름, 코스닥은 궤적 비슷했고요. 마이너스의 폭이 거래소보다는 조금 더 크게 나왔다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거시경제 지표는 환율부터 보면 원화가 17원이나 올라가면서 다시 1,500원 근처까지 순식간에 올랐습니다. 1,489원 이고요. 자, 요거 기억하세요. 조금 이따가 국민배당금 얘기할 때 요거 살짝 이 언급이 나오는데, 자, 1,490원 근처까지 튀었고 1번 엔화보다도 조금 더 튀었습니다. 그래서 계속 최근에 930원 내외였는데 이제 940원 근처로 다시 올라오는 그런 흐름들을 보여줬고, 원화 약세 흐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금리가 난리가 났어요. 지금 영국 길트채가 난리가 났거든요. 지금 장중에 30년물이 근래 들어서 가장 최고 금리, 즉 가격은 최저가, 근래 들어 그걸 찍고 있거든요. 지금 그 흐름들이 한국 원화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전 세계 선진국 채권 동향이 아주 너덜너덜합니다. 지금 거의 이제 영국 30년물 국채 금리가 지금 점상, 이게 점으로 올라갔어요. 점으로. 예. 그래서 신고금리입니다. 신고금리. 자, 이런 상황이 됐고요. 자, 이게 길게 보시면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 밑바닥의 금리는 0.5%예요. 지금은 5.78%. 지금 상황이 어떤 건지 아시겠죠? 자, 이거는 위험자산한테 좋지 않은 신호입니다. 아주 안 좋은 신호예요. 물론 이제 미국이 아니고 영국입니다만
영향을 안 미칠까요? 영향을 미치죠. 자, 그래서 국내 지금 보면 이거는 지금 어우 제가 이제 계속 말씀드리기를 자, 레버리지 자산 쓰시면 조심하세요 라는 말씀 여러 번 드렸는데 제 입장에서 이게 이렇게 빨리 금리가 오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지금 10년물이 4.05%예요. 4.05%. 굉장히 금리가 빨리 올라갑니다. 지금 미국 금리하고도 이제 삐까뜹니다. 10년물 국채금리. 미국이 지금 4.4%대잖아요. 근데 지금 벌써 우리가 4.05%니까 이렇게 벌어졌던 게 쫙 붙어버렸어요. 그런데 놀랍게 금리가 올라감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약세였다는 거가 특징적인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뭐 전반적으로 통신업종하고 운수창고 업종 정도, 제약업종이 오랜만에 좀 올랐고요. 그동안에 이제 부진했던 그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다 하락을 했습니다. 네. 화학, 의료정밀, 금속, 기계장비, 금융은 조금 더 많이 빠지는 흐름을 보여줬죠. 자, 역시나 앞서 잠깐 말씀드렸던 것처럼 외국계의 매물폭탄이 나왔습니다. 하루에 야 이거 지금 5월달 아마 이렇게 되면은 5월달 누적으로 월말까지 가면 역대 최고의 매도가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금액 기준으로 생각이 드는데 거의 6조 가까이. 제가 본 뭐 증권사 HTS는 6조 5천억 나왔었는데 우리가 지금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는 연합인포맥스 단말에서는 외국인 매도가 5조 6천억. 네, 개인이 다 사줬습니다. 6조 6천억, 6조 7천억 거의 아주 힘이 셉니다. 개인들이. 자, 해외 주식 동향 살펴보도록 할게요. 나스닥 선물도 파죽지세로 올라가다가 살짝 빠지고 있습니다. 나스닥 선물 0.8% 빠졌고요. S&P 0.38% 빠졌고 네,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니케이 지수 오늘 니케이 지수만 아시아권에서 올랐고 다른 증시들은 빠졌고 유럽 증시 하락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그 하락한 데에 대해서 누구 이제 범인을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범인 한 명이 잡혀버렸어요. 제가 보니까는 좀 재미난 상황인데 김용범 정책실장께서 페이스북에다 글을 올렸어요. 제가 직접 다 출력을 했습니다. 다 읽어봤어요. A4지 5장 조금 안 되는 요만큼의 내용이에요. 자, 일단 저는 기자들의 얘기를 전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직접 본 얘기로 제가 직접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떤 식으로든지 여러 가지 다양하게 이제 이렇게 첨삭이 되기 때문에 그분이 했던 얘기를 직접 보는 게 좋아요. 직접 보는 게. 근데 어쨌든 지금 이 건으로 인해서 오늘 주가 하락이 바로 이것 때문이다. 왜냐면은 요 뒷단에 마지막 그 A4 기준으로 4쪽 중간쯤에 그 원칙을 갖춘 국민배당금이다 라고 언급을 해가지고 아주 논란이 될 단어를 쓰셔가지고 그랬습니다. 자, 이분의 논리를 한번 하나하나 보고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을 한번 좀 덧붙여 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이제 저는 경제학자는 또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현장 장떨베이 입장에서 현장에 오래 있었던 사람 입장에서 얘기해 볼게요. 자, 이분이 약간 밤중에 이 글을 썼거나 술을 자셨거나 약간 이랬을 확률이 좀 있어요. 어떤 느낌이냐면 감상에 젖어가지고 한국이 이렇게 진짜 이렇게 국운 상승의 대기가 왔구나. 야,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나라는 어떻게 돼야 될 것이야. 자, 우리나라가 이제 이렇게 되면 엄청 대단한 나라가 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느낌이 있어요. 이 글 전체에 그런 느낌이 쫙 배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공직자로서 저는 굉장히 훌륭한 어떤 감상이었다라고 생각합니다. 아주 훌륭한 어떤 우국충적 이런 거였다고 생각해요. 이 글을. 자, 그런데 장떨베이 입장에서 글을 읽어보면 저는 이 공직자들이 주식 투자를 좀 하게 해야 될 것 같아. 3천만 원 이상도 해야 되게 한 종목당. 예? 신고만 잘하고 해야 될 것 같아. ETF뿐만 아니라. 이분 되게 석학 느낌의 아주 똑똑하신 분일 거 아니에요? 근데 제 느낌은 약간 현장 느낌이 약간 약하다. 자, 왜 이렇게 얘기하냐면 차원이 다른 나라가 되고 있다. 한국이 AI 시대 한국의 장기 전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AI 수요의 비가역성으로 인해서 이번은 진짜 다르다. 과거에 다르다는
항상 틀린 말이지만 그건 자산 가격에만 붙였기 때문에 틀린 거지, 이번 건 자산 가격의 문제가 아니라 산업 구조의 변화이기 때문에 진짜 다르다. 마치 철도 혁명이라든가 뭐 에너지 혁명이라든가 이런 것처럼 완전히 다른 거다.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한국이 풀스택 제조 역량을 가지고 있는 희소한 가치를 가진 나라이다. 희소성을 가지고 있는 나라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어떤 나라는 이게 강하고 저게 강하고 하지만 한국 같은 경우는 메모리,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정밀 제조, 전력 장비, 산업, 자동화 모든 공급망을 통합적으로 보유한 드문 나라이다. 그래서 어느 것 하나 빠지는 게 없는 팔방미인에 가깝다라고 얘기하면서 이 AI 인프라 산업은 그동안의 산업과 성격이 다르고 높은 기술 장벽, 극소수 기업 중심 구조, 그리고 국가안보 공급망, 지속적인 업그레이드 수요라는 특징을 동시에 가지기 때문에 현재 반도체의 이 상황들이 단순한 범용제가 아니라 전략 인프라 레이어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렇죠. 네, 뭐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인데 한 가지. 여기서 제가 의문 하나. 미국에서 공부하셨어요? 너무 미국적 사고 아니신가요?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지금 사실상 이 가격을 만들어낸 주체는 누굽니까? 오픈 AI, 엔트로피, 제미나이, 이 3자로 볼 수 있어요. 구글, 그러니까 구글로. 제가 보기에는 퍼플렉시티는 이름이 지금 잘 안 들리고 있고, 그리고 여기에 그 같이 동조한 세력은 아마존, 그리고 메타, 그리고 구글. 네, 그거죠. 그 다음에 이제 덩달아 마이크로소프트, 이렇게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가 처음 시작을 한 거죠, 오픈 AI와 함께. 근데 현재 이 가격에 진입을 못하는 중국 애들의 AI 기업들, 중국의 AI 기업들은 축복일까요, 재앙일까요? 지금 현재의 논조와 논지는 뭐냐면 1위가 모든 것을 다 잡아먹는다는 논지예요. 근데 한 가지 저의 의문. 자, 그러면 야후가 처음에 최고였는데 야후가 다 잡아먹었나? 라이쿠스가? 그런 것들이? 아니잖아요. 뒷단에 다 수습 다 된 상황에서 산업이 성숙한, 거의 성장과 성숙 경계에 있는데 갑자기 뒷단에서 툭 튀어나와서, 한국도 네이버가 뒷단에 툭 튀어나온 거잖아요. 원래 다음 이런 것들이 더 자리를 잘 잡았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이야기의 가정에 깔려있는 1위가 모든 것을 먹는다라는 생각이 너무 미국적인 사고 아니냐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시간을 두고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다. 그래서 제가 이거 약간 감상적인 평가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는 거고요. 근데 어쨌든 뭐 이렇게 되는데, 문제는 약간 요 상황에서 K자형 격차가 더 커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그러나 어쨌든 현재 상황에서 우리는 뭔가 한국형 국가의 재설계가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K자형 격차가 커지고, 그런데 또 초과 세수는 엄청나게 일어난다. 그래서 어떻게 국가를 재설계할 수 있을 것이냐 라고 얘기하면서, 국가가 해야 할 일은 누구에게나 생애 1회 창업 기회 보장, 실패 후 재기 안전망, AI 기반 창업 교육, 지역 단위 창업 인프라 구축 같은 시스템을 설계하는 것이다. 창업 as a success가 아니라 창업 as an experience로의 문화 확산, 이것이 단순 복지가 아니라 AI 시대의 생산성 정책이다. 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다가 국민 배당금 얘기를 마지막에 하십니다. 새로운 사회계약 이러면서 AI 인프라 공급망에서의 전략적 위치가 구조적 호황을 만들고 그것이 역대급 초과세수로 이어진다면 그 돈을 어디에 쓸 것인가 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의당 고민해야 할 설계의 문제가 나오게 된다라고 얘기하면서, 21년과 22년 반도체 호황기의 초과세수는 사전에 설계되는 원칙 없이 그때그때 소진됐다. 이번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초과세수로 국가 부채를 줄이자는 주장도 가능하고 국부펀드 형태로 장기 비축하는 주장도 충분히 설득력이 있고, 노르웨이 그렇게 하는데, 우리도 KIC로 그렇게 하는데, 자, 이번에는 국민 배당금의 이름이라고 붙여서 청년 창업 자산으로 갈 것인가, 농어촌 기본소득으로 갈 것인가, 예술인 지원으로 갈 것인가, 노령연금 강화로 갈 것인가, 아니면 AI 시대 전환교육 계좌로 갈 것인가 하는 이런 열린 질문에 대해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정교하게 설계를 하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초과세수가 생기지 않는다면 국민 배당금은 허황된 얘기다 했기 때문에, 이 국민 배당금 얘기는 초과세수를 잘 쓰자는 얘기예요, 사실상. 자, 근데 여기서 실수하신 게, 초과세수가 나오니 잘 쓰자, 그래서 국민이 든든하게 되는 쪽으로 쓰자라고 얘기하셨으면 별 무리가 없었을 건데,
이분이 약간 감상에 들떠서 그런지 국민 배당금이라는 단어를 쓰면서 이거는 아주 언론의 밥이 되기 딱 좋은 이야기를 하신 거고요. 그래서 블룸버그 같은 경우는 5%대 급락 원인이 김용범 정책실장의 AI 국민 배당금 제한 때문이다라고 블룸버그가 이렇게 얘기해 버렸어요. 네. 그래서 김 실장은 AI 시대의 초과 이익은 구조적으로 소수에게 집중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메모리 반도체 기업과 핵심 엔지니어, 자산 보유자들은 큰 혜택을 얻겠지만 상당수 중산층은 감정 효과만 경험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코멘트가 나와요. 김 실장의 발언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반도체 기업이 AI 슈퍼사이클로 막대한 수혜를 입은 가운데 그 이익을 사회적으로 재분배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준다라고 코멘트를 딱 달아요. 그러니까 이게 갑자기 우리나라 공산주의 국가처럼 돼버린 거죠. 예, 댓글도 그렇게 나옵니다. 네. 네. 아, 참. 그래서 이런 건 원본 근처로 가야 되는데 일단 첫 번째 저의 의문은 너무 미국적 사고다. 개인적으로. 지금 AI가 어떻게 될지 지금 먼저 딱 정해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게 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초과세수를 가지고 뭐를 하겠다라는 전략보다 지금 여기서 하고 있는 게 뭐잖아요. 청년 창업 얘기를 참 많이 했거든요. 청년 창업, 그다음에 생애 1회 창업 기회 보장, 실패 후 재기 안전망, AI 기반 창업 교육, 지역 단위 창업 인프라 구축. 그러니까 한국이 저성장이니까 이런 걸 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초과세수만 날 때만 이거 할 건가? 그게 제 질문입니다. 초과세수만 날 때만 이거 하실 거예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요. 위험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하셔야죠. 제가 이걸 딱 읽고 나 진짜 토론하고 싶었어. 국가적으로 위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가질 거야 되는 설계를 해야죠. 지금요. 한국 구조에서요. 제가 장담하건대 이런 창업을 하거나 뭐를 하거나 해서 돈을 벌잖아요. 다 어디로 갈 것 같습니까? 돈이? 부동산 갑니다. 길을 그렇게 내놨는데 물이 위에서 아래로 흐르듯이 돈은 부동산으로 흘러가게 다 구조를 짜놓고 지금 무슨 얘기냐고 이게. 자, 왜 제가 이렇게 얘기하는가요? 계속 얘기했죠. BIS 자기자본기 비율, BIS의 비율 산정에 있어서 위험 가중치라는 게 있습니다. 한국은요 20%예요. BIS의 평균은 30%가 조금 넘습니다. 물론 이제 그 LTV에 따라 다 다르긴 합니다. 근데 그게 15%까지 떨어졌던 게 20%예요. 자, 그러면 주식은요 250%예요. 기업은요 100%가 넘어요. 자, 아니 초과세수 금액이 많아? 대출 금액이 많아? 나 진짜 답답해 죽겠어. 이 대출하고 초과세수하고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올해 뭐 좀 반짝하고 조금 많이 나오긴 하겠죠. 천문학적인 이익을 얻었으니까 20% 해봐. 삼성전자 300조 더 20% 내면 삼성전자 한 회사만 60조 법인세 냅니다. 그러면 하이닉스하고 100조 법인세 내요. 우리나라 예산 한 800조 좀 안 되는데 두 회사에서 100조 넘게 나오고 막 이래버리면 뭐 초과세수가 막 발생하는 거지. 그러니까 그거 어떻게 쓰겠냐. 알겠는데 그게 지금 근원적인 얘기를 하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그 근원적인 거 아니다는 거예요. 저는 위험에 대한 태도를 어떻게 바꿀 것이냐예요. 사회 총량 구조의 총액 그 유동성이 어디로 갈 것인지가 더 중요해요. 초과세수보다. 근데 우리나라는 유동성이 부동산에 가게 돼 있다니까. 설계를 그렇게 해놓고 지금 이렇게 한다고 될까? 그럼 청년 창업해서 돈 벌면 전 집 살래요. 큰 집 살래요. 이렇게 되는 거 아니에요? 네, 물론 창업해서 크게 성공하면 뭐 또 다른 사업 하고 싶고 뭐 당연히 그렇게 하겠지만 소소한 성공은 전 집으로 다 간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분들이 어떤 우국 충정에서 이렇게 발언했던 거를 또 너무 깔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근원적인 문제를 왜 못 보고 있느냐라는 것이 제 의견입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사회적 ROE를 높인다는 개념으로 가셔야 돼요. 초과세수 어떻게 잘 쓴다 이런 게 아니고 사회적 ROE를 높여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오히려 저는 좀 방향성이 좀 다르게 이것 때문에 조금 좀 안타까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반 언론들이 하는 얘기에 동의하진 않습니다. 자, 어쨌든 한국 시장 오늘 좀 반등을 못하는 하락이 있었는데요.
경고 사인들이 계속 나오기 시작합니다. 아까 ETF에서 사상 최대 자금 유출 언급을 드렸고요. 저희 채널에도 몇 번 나오셨죠. 리더스 인덱스에서 여기 기업 분석 연구소인데 아주 재미나고 좋은 자료를 보여주셨습니다. 대기업의 공정자산하고 시가총액의 5년간 변화를 보여줬는데요. 지금 과거에는 공정자산보다 그 시가총액이 낮았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PBR이 1배 이하였다. 지금 저렇게 0.87이면 0.8배야. 따지고 보면 어떻게 보면 공정자산을 실질적인 총 재산이라고 따져 본다면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게 지금 1.66배로 올랐다라는 얘기인데요. 과거에는 어느 정도냐면 공정자산이 2021년에 2161조였는데 지금은 3264조로 뻥 하고 올랐고 뻥하고 올랐는데 1100조 정도 올랐습니다. 공정자산은 21년에 비해 26년이 시가총액은요 1881조가 5400조로 뻥뻥 올랐습니다. 뻥뻥. 아까 그 공정자산은 51% 올랐는데요 시가총액 187% 올랐죠. 네. 그래서 작년도에 공정자산은 0.58배까지 떨어져 있었었는데 21년도에 0.87보다 작년에 주가가 계속 제자리였는데 공정자산 재산은 계속 기업이 벌어서 조금씩 늘어나니까 그래서 0.58까지 떨어졌다가 그래서 제가 맨날 너무 싸요 맨날 얘기했잖아요. 24년도 말 기준으로. 근데 그게 지금 1.66배로 급등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공정자산 시가총액 비율이 가장 높은 그룹은 어디냐? 두산입니다. 자, 두산은 공정자산 총액이 과거에 21년도에는 공정자산 29조, 시가총액 16조대였는데요. 지금은 얼마냐? 공정자산이 29조에서 30조로 1조 정도 늘었는데 시가총액은 16조에서 135조로 거의 10배 가까이 엄청나게 정확하게 720% 급증을 했습니다. 다음으로는 SK 왜 올랐는지 알겠죠? 그 다음으로는 삼성 뭐 이렇게 올랐다는 뉴스인데 이 말인즉슨 우리 이제 주식 시장으로 환원해서 보면 장부 가치 대비 주가 많이 올랐다. 뭐 이런 정도로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이재용 회장이죠. 자, 이재용 회장이 주식 재산이 50조를 처음으로 돌파했다. 그리고 삼성과 합계는 110조를 돌파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재용 형 축하해. 자, 삼성전자가 AI 판도를 가를 실리콘 포토닉스 시장에 양산 채비를 한다는 뉴스입니다. 자, 그러나 이런 뉴스들은 그대로 다 받아들이면 안 되는 게 과거부터 삼성에 대해서는 언론의 보도가 상당히 좋죠. 쉽게 얘기하면 실리콘 포토닉스가 뭐냐면 기존에 구리 기반의 전기를 통해서 전력 신호들을 보냈던 것들을 이제 광신호로 바꾼다. 그러면 열도 덜 나고 속도도 빨라진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게 어떻게 성공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지금은 조금 앞서간 경향이 조금 있어요. 제가 결국은 이쪽으로 가게 될 건데 기술적인 난제를 좀 풀어야 되겠죠. 기술적인 난제를 풀어야 된다는 건 시간이 얼마 걸릴지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주가는 상당히 반응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좀 갈라서 쳐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이닉스의 목표가가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습니다. CT는 170에서 310만 원을 올렸고요. 그 다음에 KB는 280만 원으로 올렸습니다. 네, 평균가가 300만 원 좀 되네. 네, 계속해서 올리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실적 대비 저평가다 이거지. 포워드 기준으로 12개월 PER이 뭐 5배도 안 된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인데, 네, 그거는 맞죠. 그거는 맞는데 과거 우리가 반도체 주식들은 현재 시점에 약간 1년짜리 포워드로 계산을 잘 안 했죠. 1년짜리 포워드로 계산을 안 하고 좀 긴 포워드로 계산을 했으니까요. 요거는 한번 투자자분들은 기억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1분기 한국 성장률이 전 세계 1위를 냈다는 소식이 되겠습니다. 국내 총생산 성장률 GDP가 1.694%로 1분기 집계되었는데요. 이번 속보치 기준으로 22개국 중에 1위입니다. 2등은 인도네시아 1.36, 중국이 1.3인데요. 우리는 1.69니까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그리고 핀란드는 0.86, 헝가리 0.80, 스페인 0.61, 에스토니아 0.58, 미국 0.49, 캐나다 0.4 등등이 되겠습니다. 네, 프랑스, 스웨덴, 리투아니아, 멕시코는 역성장을 했다는 소식이네요. 자, 만약에 예비치니까 확정치가 된다면 우리나라가 2010년 이후 분기 1등을 한 건 처음이라는 16년 만에 처음이라는 소식입니다. 1년 내내 이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주식시장도 짧은 조정 위에 또 좋은 장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오후 시간 되십시오. 안녕.